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데이터 이해와 분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웹데이터 이해와 분석은 흔히 말하는 웹크롤링과 관련돼서 진행하는 강좌고요.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제 수강생들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크롤링 직무에 지원해서 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웹크롤링이라는 분야가 파이썬만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웹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실제 몇 가지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이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웹의 역사를 www의 역사를 볼 텐데요. 자세히 아닌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형태 HTML은 선이라는 곳에서 팀 버너스 리라는 분께서 제안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HTML은 논문을 쉽게 보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 이때 얻어진 특허 등을 팀 버너스리라는 분께서 무료로 이제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이제 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HTML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웹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초창기에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시장 점유율을 최대 80%까지 가지고 있었고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탑재하게 됐는데 여기 옆에 오른쪽에 계시는 브래던 아이크 분께서 제가 듣기로는 7일인가요? 8일인가요? 한 며칠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언어를 개발을 해서 이제 넷스케이프사의 브라우저에 탑재하게 됐고요. 이 언어를 탑재함으로써 브라우저가 매우 강력해졌고 유저들의 호응이 엄청났기 때문에 곧바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제이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특허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제이스크립트라는 형태로 자사 웹브라우저에 이제 탑재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뭐 차이점은 이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상태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인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판매함으로써 점유율을 95%까지 끌어올렸죠. 여기까지가 간단한 www의 역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팀 버너스-리가 HTML을 만들 때 이것을 논문을 볼 때 만든다고 했고 그것을 가장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하이퍼링크라는 것입니다. 논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요즘도 이제 표절이나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논문 안에 자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참조한 부분은 각주나 주석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논문을 읽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거나 이제 좀 더 이 각주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 밑을 보거나 이제 논문의 맨 뒤쪽에 각주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찾아보고 그 논문을 가져와서
또 해당 내용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 번거로움을 하이퍼링크라는 형태로 간단히 이제 해결할 수 있었죠. 이제 클릭 한 번으로 해당 문서로 이동하거나 해당 내용이 있는 부분을 이동하게끔 하는 기술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한 기술이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웹 자체가 문서를 보는 수단 또는 문서에 해당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웹의 기술들인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는 특정 특징을 갖습니다. 특정한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이제 문법에 관대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프로그램 오류가 있더라도 최대한 문서를 보여주는 형태가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글씨가 깨지진 않는 이상 뭐 구조가 디테일하다든지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색깔을 변화한다든지의 기능은 부가적인 기능이고 우리 사람이 읽을 수만 있으면 그렇죠? 최대한 그 사이트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이러한 영향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나 HTML을 문법에 매우 관대하고 이것이 이제 현대로 오면서 웹이 발전하고 웹이 이제 프로그래머 되면서 이 특징들이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 등의 또는 뭐 커피스크립트 등의 이제 스크립트가 만들어지는 계기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웹의 역사와 웹의 특징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주는 곳이 서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 그렇기 때문에 서버라고 부르는 거죠. ER을 붙여서 서버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모호하실 수 있는데 예시를 들게 되면 검색 서비스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내는 것을 우리는 리퀘스트, 요청이라고 하게 되고요. 서버가 데이터를 담아서 주는 것을 우리는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메소드라는 것도 같이 기입하게 돼요. 여기서 메소드라는 것은 이 특정 데이터와 함께 어떤 동작, 어떤 요청을 보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은 우리가 HTTP라고 합니다. 여기서 HTTP가 일종의 프로토콜인데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만약 러시아 사람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러시아 사람이 한국어를 알거나 또는 제가 러시아어를 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그 주고받는 방식을 정해야 돼요. 근데 서버 클라이언트 웹에서는 그 방식을 HTTP라는 것으로 한다. 그렇죠? 특정 방식의 그 도구의 이름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 사람들과 러시아어로 대답하면 러시아어로 얘기하는 거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HTTP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아까 설명했던 HTML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JSON이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다음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뭔지, 그리고 그것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은 HTTP라는 것, 이 두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TTP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HTTP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줄 있고요. 첫 번째 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리퀘스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줄이 있고 첫 번째 줄 다음에 헤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청과 응답에 공통되어 있는 부분인데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 이 헤더에는 요청은 요청에 대한 정보를 넣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컨텐트 랭스라는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 데이터의 길이가 35개야. 그렇죠? 길이가 35야 라는 거고 나는 이 데이터를 여기는 이제 로컬과 이제 언어가 있는데 영어와 미국 영어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나 요청에 대한 정보를 헤더라는 곳에 담고요. 그리고 엔터 치고 한 칸을 띈 다음에 데이터를 넣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bod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헤더와 body로 나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응답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게 되면 헤더와 그리고 body 부분이 있게 되고요. 항상 데이터는 바디 부분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물론 그 응답 자체에 대한 데이터는 헤더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우리가 보낼 때 여기 보시면은 컨텐트 랭스라고 해서 응답이 주는 데이터의 길이라든지 또는 여기 보면 컨텐트가 HTML로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최근 수정 시간이 언제 이런 식의 요청에 대한 응답에 대한 데이터 또는 요청 자체에 대한 데이터나 응답 자체에 대한 데이터는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칸 띄고 body라는 부분에 우리는 데이터를 넣게 된다, 넣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의 첫 번째 줄과 응답의 첫 번째 줄을 보게 될 텐데 응답의 요청의 첫 번째 줄에는 여기 이제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request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소드와 함께 제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 리퀘스트의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와 함께 특정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름이 HTTP고 버전은 1.1이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get입니다. get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할 건지, 그렇죠? 어떤 동작을 보내는 어떤 동작으로 하는 건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요청은 헤더와 바디로 되어 있는데 바디 부분에 데이터를 넣는다. 응답 부분 보겠습니다. 응답은 첫 번째 줄에 이제 어떤 프로토콜인지 나타내고 그것에 대한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요청에 대한 응답의 상태, 그러니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또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내게 되는데 숫자와 텍스트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래서 200 하면 이제 OK라고 되어 있죠. 그죠? 200은 OK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이나 OK로 우리는 우리가 특정 주소에 보낸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었음을 이제 첫 번째 라인으로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청에는 메소드와 데이터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응답에는 그 요청이 어떻게 처리해야 됐는지와 응답에 대한 정보 그리고 데이터가 있다는 것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전달되고 옳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메모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장에 이것과 똑같이 이제 여러분이 타이핑 하시고 전송하게 되면 사실은 HTTP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도 열어보면 이와 같이 요청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형태, 그렇죠? 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바이너리 형태가 아니라 텍스트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우리가 응답을 따로 저장해서 오픈하면, 그렇죠? 노트패드에 메모장에 타이핑을 이렇게 한 거와 똑같이 안에 기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헤더와 바디를 어떻게 나누냐면 그냥 엔터 친 거예요. 그렇죠? 엔터 2번 친 거죠. 공백이 하나 들어가게끔 쳐서 헤더와 바디를 구분하게 되고요. 응답도 헤더와 바디는 공백으로 한 빈 줄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청과 응답이고요. 파이썬을 사용할 때는 헤더 부분, 바디 부분을 우리가 요청을 읽어서 뭐 첫 번째 라인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헤더는 콤마로 이어진 스트링, 문자, 뭐 텍스트 이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것을 이제 특정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됐는지는 바디라는 부분에 데이터를 담고 첫 줄에 메소드를 담는다. 이 정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요청과 응답의 구조는 둘 다 첫 번째 라인이 있고요. 첫 번째 라인은 요청에 의한 첫 번째 라인 또는 응답에 대한 첫 번째 라인이 있고, 그리고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도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요청을 보낼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웹 크롤링을 할 때 웹에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검색 결과를 크롤링 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특정 부분에 텍스트를 가져오게 되는 게 이제 웹 크롤링의 기본이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추가로 있냐면 구글에 검색을 하면 자동 완성을 해주는 또는 이제 키워드 추천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BTS라고 치면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구글은 이제 서버에서 제이슨 형태로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에 전송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BTS 그렇죠. 첫 번째가 BTS죠. 0번째가. 그리고 첫 번째가 버터. 그리고 두 번이 퍼미션 투 댄스. 그렇죠. 빌보드 버터 이와 같이 있죠. 그 위에 보니까 새로 그 검색 엔진에서 보이는 부분하고 일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서버에서 제이슨 형태로 전송되게 되고요. 우리는 그거를 그런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때 웹 크롤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HTTP에서 요청에 대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초창기에는 get과 post 요청만 썼었습니다. 그래서 get은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서 보내는 요청이고요. post 같은 경우는 서버에 뭐 어떠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청으로만 사용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get을 사용하면서 library.com에 북스 책들에서 페이지는 1페이지고
그리고 1페이지에 10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10개를 이제 저 HTML로 보내주게 되겠죠. 그리고 포스트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get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주소와 함께 전송하게 돼요. 하지만 포스트 같은 경우는 요청의 바디, 그렇죠? 헤더하고 한 칸 띄고 바디 부분에 데이터를 담아서 전송한다는 거, 그것만 구별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HTML 같은 경우는 이렇게 get과 post로만 우리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데 웹이 발전하고 웹과 사용자 간의 이제 인터랙션이 많아지면서 이 get과 post 요청 말고 특정한 동작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그 보내는 방식과 또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것을 보내고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 RESTful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RESTful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의 요청의 형태,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할 건지 를 보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메소드와 리소스 간의 관계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포스트와 get뿐만 아니라 추가로 동작을 정의하게 되는데 메소드가 푸신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수정하고 딜리트인 경우에는 데이터 삭제. 그래서 이 포스트, get, put, delete 메소드는 각각의 이제 메소드는 CRUD 생성하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메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동작할 것들을 URL로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동작할 것들을 우리는 리소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보면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북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는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책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북스의 니트프린스라고 하는 것은 그 책들 중에서 그 니트프린스 어린 왕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북스, 니트프린스 밑에 3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책이니까 3페이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꼭 세 번째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트프린스를 내가 수정할 때마다 번호가 증가한다고 하면 세 번째 수정본이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ESTful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각각의 웹에 따라서 이 주소를 해석하는 방법은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이트 각각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없고 유추할 수밖에 없고요. 메소드도 비슷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get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의미, 그렇죠?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library.com 북스면 그렇죠? 이 책 라이브러리에 있는 전체 책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북스에 포스트 요청을 보내게 되면 포스트와 함께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책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전반 리스트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특정 요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북스 밑에 니트프린스가 있다면 그 get은 상세, 예를 들어서 북스는 여러분들이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책들의 목록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해당 특정 리소스에 대해서는 상세,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책 전체를 가져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풋의 요청을 보내면 해당 리소스, 라이브러리의 책들 중에 니트프린스를 수정한다는 의미로 풋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딜리트 요청일 경우에는 해당 리소스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get과 포스트 요청만으로 우리가 웹이 동작을 했다면 웹이 발전함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변화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은 RESTful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의미는 우리가 추론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정의하는 거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와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웹을 분석을 하면서 정의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정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문서가 있다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러한 리소스와 메소드들의 메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한 거를 우리가 API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에게 공개될 수도 있고 뭐 특정 이유로 공개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참조해서 웹 크롤링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유추해야 돼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URL이 북스하면은 라이브러리 책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슷한 형태는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포스트를 책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풋으로도 책을 생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되면 포스트 요청은 책을 생성하게 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절대적이진 않지만 꽤 유용한 툴로서 이러한 지식들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 코드에 대한 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텐데요. 이 상태 코드가 몇 글자 안 되지만 그렇죠? 여기서는 205K니까 OK 같은 게 두 글자죠. 몇 개 안 되지만 우리가 요청에 대해서 왜 이 요청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 리콰이어드 여기에 만약에 402하고 페이먼트 리콰이어드라고 찍히면 이 서비스의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결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면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결제하기 부담스러우면 여기는 우리가 데이터를 결제하기까지는 못 가져오는 거죠. 또는 402 unauthorized 하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이 회원이 아니다든지 또는 등급이 안 돼서 데이터를 못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냥 이러한 류를 이제 402로 그냥 퉁쳐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0하고 500의 차이점을 보면 400은 클라이언트 부분에 이제 요청의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500 같은 경우는 응답이 왜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거에 대한 원인이 이제 서버 쪽에 있는 경우는 앞부분이 500으로 시작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난 임플리먼트라고 하면 이 데이터는 구현되기 전까지는 이제 기능이 없는 거니까 구현될 때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고 그 원인은 이제 서버 쪽에 있는 거죠. 서버가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라파운드 이제 404는 이제 우리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요청 URL이 잘못됐을 경우 리소스가 없습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책 중에 리틀 프린세스를 주세요 하고 요청을 보냈는데 응답에 있는 상태 코드가 404라고 오면 그렇죠? 그 도서관에는 리틀 프린스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네가 없는 거 달라고 했으니까 클라이언트 측의 잘못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04가 내뱉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태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HTML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우리는 태그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테, 텍스트 부분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HTML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 이미지 태그를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이미지 태그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 일단 간단한 구조적인 설명을 하면 HTML은 문서의 구조를 나타내는 언어고 현재 HTML5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TML5라고 제가 썼고요. HTML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냐면 태그로 언어의 내용의 구조를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각각의 태그의 이름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파라그래프를 나타내는 문단인가요? 문단을 나타내는 태그고 태그 안에 이렇게 열린 태그가 있고 태그를 닫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태그를 여는 부분은 이 중괄호인가요? 이 괄호, 꺽쇠 가로 사이에 태그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클로징 태그는 오프닝 여는 태그에는 태그 이름만 쓰는 거에 비해서 닫는 태그는 이렇게 슬래시를 쓴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태그 안에 내용을 쓰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태그 안에 컨텐츠 부분에 또 다른 태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 태그 안에는 이렇게 텍스트 부분이 있고 또 태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그,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를 우리는 문서의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태그가 어떤 형식으로 보일 건가, 이 태그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그 정보를 우리는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린 태그 뿐만 아니라 태그에 띄어쓰기 하고 이제 어트리뷰트 이름과 클래스라는 값은 이제 에디터 노트이다 라는 것처럼 이제 클래스에 특정 값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태그의 구조는 이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오프닝 태그를 열어서 그 안에 내용을 넣고 그리고 태그를 닫는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이 어트리뷰트 부분, 속성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엘리먼트의 컨텐트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주로 우리가 가져오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든다고 하면 특정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그렇죠? 내용이 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컨텐트 부분의 텍스트를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태그와 앵커, 그렇죠? 하이퍼링크라고 부르는 태그는 다릅니다. 하이퍼링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문서로 이동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사 목록은 가져왔는데 기사 내용으로 하려면 클릭해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용되는 부분은 텍스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앵커 같은 경우는 A 태그인 경우에는 href라는 속성의 값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와 비슷하게 이미지 태그, 그림을 보여주는 태그도 있는데 그 이미지 태그는 그 이미지가 이제 만약에 특정 주소에 있다면 소스 src라는 속성의 이름으로 이게 따옴표 빠졌네요. 그래서 따옴표로 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텍스트만 가져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또는 해당에 있는 상세 내용을 가져올 때는 이와 같이 태그의 컨텐트뿐만 아니라 속성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태그의 특징이 있는데 특정 태그는 구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태그의 시멘틱 태그 또는 태그의 시멘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헤더 태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서에서 그렇죠? 윗부분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 푸터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서 아래쪽 부분을 나타나게 되고요. 또는 이제 헤드랑 바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HTTP의 헤드랑 바디가 아니라 HTML의 헤드와 바디입니다. 헤드 부분은 주소에서 주소창 부분, 그렇죠? 주소창 부분이 헤드라고 하면 되겠고요. 바디 부분은 실제 내용이 나타나는 이 아랫부분 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HTML은 문서의 구조를 나타내는데 그렇죠? 그 태그 자체가 그 위치만 나타내는 구조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헤더라는 것은 이러한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의 위치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어사이드는 뭐 메뉴의 위치 이렇게 해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HTML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트리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트리 구조는 아까 말씀했듯이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 사이에 태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 안에 태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그를 중첩해서 쓰면 옆에와 같은 그림 형태로 돼요. 그렇죠? HTML이라는 문서 안에 1차적으로 그렇죠? 헤드와 바디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헤드 안에는 타이틀이 있고요. 타이틀 안에는 텍스트가 있겠죠. 제목 태그라는 텍스트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안에도 이렇게 div라는 태그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body라는 태그 안에 p가 있는데 이제 들여쓰기를 이 열린 태그를 보면 body 안에 두 개의 태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태그 안에 태그가 들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틀이라고 합니다. 얘가 틀인 이유는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향해서 이제 모르는데 이제 거꾸로 놓게 보면 나무의 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구조가 여러분들이 값을 가져오는데 매우 많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특정 그 가져오고 싶은 내용이 이쪽 p 태그라는 내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가져와야 하냐면 바디 아래에 있는 p를 가져와서 거기에 텍스트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구조를 조금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트리 노드에서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루트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연결돼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차일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일드는 또 다른 차일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 차일드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태그를 우리는 일종의 노드를 우리는 페이런트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의 페이런트가 있으면 그 페이런트 노드에 연결된 노드를 우리는 차일드 노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HTML에는 차일드지만 div에는 페이런트 노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레벨, 예를 들어서 루트가 0레벨이라고 하면 이제 헤드와 바디는 직접적으로 HTML의 children, 그쵸?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 증가해서 1레벨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레벨이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고 레벨이 같은 노드를 우리는 시블링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아니라 부모보다는 이제 바디 기준으로 보면
텍스트와 텍스트는 이제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입장에서는 바디가 이제 어센던트, 그렇죠? 가 되고요. 선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디 입장에서 텍스트들은 이제 디센던트,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나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개념은 페일런트와 차일드 또는 칠드런의 개념이고요. 또는 이제 시블링이라는 개념,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같을 때는 시블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브트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특정 노드를 기준으로 리프 전체를 나타내는 거, 그거를 우리는 서브트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드, 제가 이걸 거꾸로 뒤집었을 때 나무라고 했었죠. 그러면 맨 끝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리프, 잎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정도 용어를 알아야 음,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헤드 엘리먼트에 뭐 텍스트를 가져온다, 뭐 타이틀에 텍스트를 가져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바디 엘리먼트에 children 또는 child에서 텍스트를 가져온다 이런 용어도 매우 잘 쓰기 때문에 트리 구조에서의 그런 용어도 쓰기 때문에 알아두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P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디의 자식 중에서 P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P의 텍스트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바디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PA가 특정 값을 가지고 있다면 P서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하는 노드를 선택하거나 뭐 칠드런을 선택하거나 페일런트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태그의 이름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그의 이름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헤드, 그렇죠? 헤드를 가지고 있는 애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바디를 가지고 있는 애도 선택할 수 있겠고 특정 태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id라는 값이 있는데 문선의 유일한 값이에요. 만약에 id라는 것이 있다면 이 문서 안에 id라는 것이 있다면 그 id로 특정 엘리먼트를 선택하고요. 그 바디 아이디가 만약에 컨텐트라고 되어 있다면 컨텐트라는 값을 통해서 바디를 선택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P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 묶음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라는 것으로도 이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셀렉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제를 보게 될 텐데요.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코드를 몇 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VS 코드라는 에디터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VS 코드가 있고 실습을 VS 코드를 설치하고 만약에 실습을 따라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몇 가지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네모칸 있죠? 네모칸 익스텐션스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 서버라는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시면 좀 더 결과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니까요. 이거를 설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인덱스 폴더네요. 파일을 하나 생성할 텐데 파일 이름을 index.html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써서 셀렉터와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첫 번째
그 루트 태그가 HTML입니다. 그래서 열린 태그, 닫힌 태그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 확대해서 한번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게 다 보이지는 않네. 보기에 그냥 플러스인가? 잠시만요. 폰트를 좀 더 키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의 루트 엘리먼트는 이제 HTML이죠. 그리고 HTML은 헤드와 바디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헤드 같은 경우는 제가 주소창 윗부분이라고 했었죠. 이 타이틀 이렇게 태그를 주게 되면 타이틀 부분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바디는 바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이제 웹 데이터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먼저 아이디어 클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단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to도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div 하나 만들고 이 안에 저는 h4 폰트 크기로 to-do 만들고요. 그리고 이 to-do 리스트에 대한 항목을 이제 url로 만들고 ul 태그로 만들고 각각의 아이템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다가 제가 id 해서 my to-do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클래스는 좀 이따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파이썬 좀 해야 되겠죠. 파이썬 기본을 알고 그리고 리퀘스트라는 모듈과 패키지와 뷰티풀 숲을 알면 우리가 데이터에 이제 그 웹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했어요. 이렇게 작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면 잠시만요. 알부터 캐릭터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커맨드 L을 누르게 되면 커맨드 L이랑 커맨드 O를 누르게 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원래 이게 고 라이브라는 버튼이 있죠. 밑에 고 라이브라는 버튼이 있거나 이제 고 라이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뜨게 되는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창에서 떴기 때문에 VS 코드에서 고 라이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로컬에서 여러분들이 서버를 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이제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잠시만 공유가 제대로 안 됐네요. 새로 공유 누르고 공유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보시면 헤드 부분에 정의를 했는데 이게 웹데이터라고 타이틀을 정의하니까 보이게 되죠. 그리고 to도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항목 세 가지 넣은 것을 이와 점 리스트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 점점점 메뉴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R이나 뭐 새로운 창의 형태로 뜨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새로운 창의 형태로 뜨게 됐죠. 그래서 셀렉터를 이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그 이름이나 아이디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음영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태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엘리먼츠들이 있고요. 콘솔은 우리가 실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 프로그램 웹에서 HTML 이 부분에서 실행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결과나 코드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my to do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to do document 일단 태그 이름으로 하나 가져올까요? 태그 이름으로. 그럴 때 쓰는 거는 이제 태그 get elements by name 이라는 애고요. 여기서 보면은 태그는 또 동일한 이름의 태그가 한 문서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get elements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h4라고 만약에 주게 되면 죄송합니다. my title document by 이렇게 해서 하면 이와 같이 결과가 뜨고요. 노드 리스트가 뜨고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H4로 만든 게 아닌가? H4로 만들었는데 네임이네요. 태그 네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게 되면 네임이 있고 태그 네임이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태그 네임으로 H4를 가져오게 되면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my title 엔터 치게 되면 우리가 가져온 엘리먼트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렇죠. 리스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레이 형태로. 그 이유가 똑같은 태그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가져오고 그중 첫 번째는 H4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to-do 제대로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는 이제 ID 값, 그렇죠? ID 값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ID 값은 문서 내에서 유일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웹을 만든 사람들이 내가 가져올 데이터, 뭐 투두 데이터를 my to도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놨다면 나는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큐먼트에서 get element 이 아이디로 가져올 때는 다른 태그, 다른 메소드와 다르게 s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아이디는 문서 내에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to도를 하게 되면 my to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음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 각각의
요소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yTo도는 어디 있었죠? 이 UL 태그였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는 파이썬 리퀘스트 뷰티풀 수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child가 여러 개니까 children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children으로 가져오게 되면 각각의 해당하는 태그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 이름뿐만 아니라 ID 문서 내에 그 유일하게 정해져 있는 ID 값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겠고요.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클래스. 클래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스타일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우리는 그 문서에 약간 디자인을 입힐 수 있겠죠. 그거를 그 입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일 때문에 이제 클래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사용하는 컬러 뭐가 있을까요? 리스트에 이제 컬러들을 넣고 이 컬러들을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는 레드 되겠고요. 두 번째 컬러는 그린, RGB죠. 세 번째 컬러는 블루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 컬러들에 대해서 이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은 컬러 아이템 라는 클래스를 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중에 레드는 이제 아이디가 myred 이렇게 이름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물론 HTML 뒷부분에 넣을 수 태그들을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을 스타일 태그로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넣게 되면 H4는 폰트 사이즈 줄 수 있겠죠. 컬러는 화이트, 흰색이네요. 그리고 글씨색은 흰색,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배경색은 블랙이고, 그리고 마이 레드, 마이 레드 같은 경우는 컬러 레드로 합시다. 글씨색은 레드고요.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도 각각의 컬러 아이템은 폰트는 이탈릭이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24 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옐로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한번 고 라이브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제가 공유 화면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문서와 함께 비교하면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스타일도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입힐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셀렉터인데 태그 이름으로 할 수 있죠. 태그 이름으로 만약에 셀렉터를 주게 되면 그렇죠? H4이라는 이름의 태그는 똑같이 검정색 백그라운드에 그렇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흰색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태그가 중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li 태그가 아니라 이 컬러 밑에 있는 요소들만 특정 디자인으로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컬러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는 배경이 그 노란색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씨는 24 사이즈의 이탈릭체다
라고 했을 때 위와 확연히 구분되죠. 그렇죠? 여기 투두 리스트에 있는 값들과 컬러스 밑에 있는 값들은 이렇게 구분돼서 디자인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뭐 복잡한 디자인을 하는 걸 하진 않지만 웹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셀렉터와 태그 그리고 어떻게 클래스가 사용되는지를 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태그를 선택할 때 그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은 디자인을 어떻게 각각에 설정하는지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아이디로 선택할 수 있고 태그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또 한번 보면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아래 뜨죠. 그리고 콘솔을 클릭하면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클래스로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 그렇죠? 마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클래스 네임은 컬러 아이템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져오면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고요. 또는 아이디로 가져오게 되면 마이 컬러라는 애를 가져오게 될까요? 마이 컬러나 마이 레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마이 레드는 아이디가 마이 레드예요. 그래서 get 엘리먼트를 아이디로 가져올 건데 마이 레드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위에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온 거와 차이점은 엘리먼트 하나만 가져온다. 그렇죠?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져오고요. 그 레드는 그렇죠. 이 엘리먼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그 이름으로 가져올게요. my title, 그렇죠? 타이틀이 투두와 컬러스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document get elements by tag name 하게 되면 H5를 가져오게 될까요? H4인가요?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태그 이름도 문서 내에 중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두와 H 컬러스에 대해서 두 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값을 뭐 어떻게 어떠한 함수를 어떻게 가져온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각각의 이제 값을 가져올 때 무엇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강의 자료로 와서 보게 되면 값들을 가져올 때는 태그의 이름으로 가져오거나 특정 묶음, 그렇죠? 디자인이 적용되는 특정 묶음이 클래스의 이름 또는 이제 문선의 유일한 값으로 가져오는데 각각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셀렉터라고 한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값들을 가져올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특정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태그를 선택하거나 아이디로 선택하거나 클래스 이름으로 선택한다 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HTML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가 추가된 거는 HTML이 문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웹이 문서에 대한 기능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이 문서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점점 웹이 발전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의 핵심 기능으로까지 이제 작용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서의 요소를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 안 보였던 요소를 나타나게 한다던가 또는 특정 요소의 색깔을 변경한다던가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중요한 거 문서의 요소를 변경하거나 삭제한다 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은 문서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죠? 제목 태그와 DVI 태그만 있었다면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특정 바디 태그 밑에 p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를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적 페이지와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에서 깜빡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특정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깜빡하면서 문서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한 페이지를 우리는 정적 페이지라고 하고요. 동적 페이지는 깜빡임 없이 일부분, 문서의 일부분이나 전체가 변경되는 것을 우리는 동적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 페이지와 정적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럴 때도 이제 브라우저를 하나 가지고 할 텐데 네이버를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봤을 때 물론 문서 내에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이버 메인에서 네이버 뉴스로 들어갈 때 깜빡이면서 네이버 뉴스 페이지로 옮기잖아요. 이와 같이 문서 전체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 수 없는데 이렇게 클릭을 함으로써 깜빡이면서 문서가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는 정적 페이지라고 하고요. 구글 보겠습니다. 구글과 같이 그렇죠? 지금 현재 아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BTS라고 치면 이 검색창 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추가됐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동적 페이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네이버 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한 페이지가 다 모두 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분은 그렇죠?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깜빡이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페이지를 볼 때 정적이냐 동적이냐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를 구분할 때 깜빡이냐 아니냐라고 그런 기준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구별하는 것은 이제 깜빡임 없이 문서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문서가 변경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동적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페이지와 정적 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아까 우리가 했던 코드를 가지고 할 텐데요. 블루 말고 이 밑에 블랙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거 말고 딴 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좀 더 간단한 것을 하게 하면은 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콘솔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밑에 패키지 하나를 추가할게요. 장고라는 것을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렉터로 값을 가져오고요. 예를 들어서 to do my
to도라는 것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제가 요소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 get element id my to 있죠. 여기에다가 요소를 가져오고요. 그럼 my to는 to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요소를 추가할 텐데 그 요소는 장고 엘리먼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장고 엘리먼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엘리먼트는 li 요소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장고 엘리먼트의 텍스트를 장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텍스트를 my to도에 append 이렇게 하면 돼요. append child로 장고 엘리먼트를 넣게 되면 위와 보는 것 같이 아까 없었던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요소를 페이지를 깜빡이지도 않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문서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또는 my to도의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그렇죠? child children에서 0번째 있는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가 파이썬이에요. 맞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파이썬 3라고 하면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없던 요소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요소들이 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그런 사이트를 우리는 동적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동적 페이지의 개념을 했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깜빡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새로운 요소가 생기느냐, 이 차이로 동적과 정적을 구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글에서 그 검색의 이제 검색어 완성을 받잖아요. 그 데이터는 어디서 왔을까요? 서버에서 전해줍니다. 그 서버에서 전해주는데 그 데이터의 형태가 제이슨이에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까지 꼭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탭이 네트워크 탭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모두를 선택해도 되는데 이러면 너무 많은 요청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 그리고 /XHR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클릭을 하고 BTS를 치시게 되면 몇 가지 줄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 프리뷰만 있는데 헤더 한번 보겠습니다. 헤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리스폰스 헤더랑 밑에 리퀘스트 헤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쿼리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쿼리 스트링은 우리가 요청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전달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좀 더 줄인 다음에 0번째는 BTS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BTS 보이고요. 그리고 세트, BTS 세트 이렇게 돼 있죠. BTS 버터.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탭을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데이터가 주고받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리뷰나 이제 리스폰스를 보면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 줄로 되어 있고 이런 문자열이 있고요. 근데 프리뷰는 이거를 좀 더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편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준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는지 볼 수 있고 이 데이터의 형태는 제이슨의 형태로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이트를 분석할 때, 웹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알려면 이 네트워크 탭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청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첫 번째가 리퀘스트 URL 있죠?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요청을 보내고 그렇죠? 그 값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밑에 보면 뷰 소스 하면 한 줄로 나오는데 얘도 이제 파스 누르면 이제 해당 값들이 어떤 값들을 넣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뷰를 보면 결과값이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그 데이터의 형태는 제이슨이라는 형태인데 제이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제이슨은 데이터를 전달받는 어떠한 형태가 되겠는데 어떤 형태냐면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 요청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하는데 동적 페이지에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비동기 요청이라고 하고 제이슨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 그리고 참과 거짓을 가지는 true, false를 가지는 데이터, 그리고 값들을 나열된 값들을 가지는 데이터, 그걸 우리는 어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제이슨이 또 다른 제이슨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널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따옴표는 키값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값을 우리는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값은 항상 이 따옴표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문자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값은 문자열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다 문자열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이슨을 보면 키의 이름만으로 이것이 무슨 값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친절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employees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밖에 중괄호 있죠. 얘가 하나의 제이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employees라는 이렇게 대괄호는 이제 어레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보면은 값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값은 제이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제이슨을 살펴볼 수 있는 거는 크롬 개발자 도구 그렇죠? 에 들어가서 네 번째인 네트워크 탭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패치 슬래시 XHR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오고 어떤 데이터가 오지 않는지 한번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개념에 대해서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특정 사이트, 뭐 네이버나 뭐 게시판 같은
사이트를 우리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기입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이 동영상 목적 자체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꼭 메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드백이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기입된 이메일로 피드백을 전달해 주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개념들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한 것이 아니라 크롤링에 필요한 개념들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 번 실습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는 개념들도 있고 실제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도 비슷한데 자동차의 동작 원리와 상관없게 사용하는 방식은 또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을 느끼는 부분은 웹의 동작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동영상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니까요.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 실제 이제 사이트에서 데이터 크롤링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